검은색 세단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대한그룹 본가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할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으나 그 안의 감도는,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기에 윤세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뒷좌석에 앉은 윤세아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흐릿한 차창을 응시하며 품에 낡아빠진 토끼 인형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인형은 한쪽 귀가 뜯겨 나가고 솜이 삐져나와 있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막내딸이 소유하기에는 지나치게 기괴하고 초라한 물건이었다. 운전석의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힐끔힐끔 그녀를 관찰하며 경멸 섞인 한숨을 내쉬었지만 세아는 그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입가에 침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제멋대로 채워진 단추, 그리고 멍한 표정은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스위스의 외진 요양원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차가 본관 현관 앞에 멈춰서고 제복을 입은 수행원이 다가와 뒷문을 열자 습한 공기와 함께 비릿한 흙내음이 훅 끼쳐 들어왔는데 세아는 마치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아이처럼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시트에 몸을 바짝 붙였다. 수행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재촉하자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인형을 더욱 세게 껴안았고 그 소란의 현관 안쪽에서 집사가 급히 달려나와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칭얼거리는 세아의 모습은 고귀하고 엄숙한 대한그룹 저택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 같았으며 이를 지켜보는 사용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혐오와 조소가 더 깊게 배어 있었다. 5년 만에 돌아온 빗줄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빗줄기만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며 이곳이 지옥의 입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소란 끝에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선 세아는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에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틀거렸는데 그 맞은편 거실 중앙에는 이 집의 주인인 윤영석 회장과 그의 양녀이자 현재 대한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윤채린이 나란히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친딸이 지능이 퇴행하여 짐승처럼 울부짖는 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그 눈빛에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대신 가문의 수치라는 생각만이 가득 차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반면 윤채리는 완벽하게 세팅된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입가에는 슬픈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경쟁자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억눌러왔던 희열이 뱀처럼 켈리를 틀고 있음을 세아는 찰나의 순간에 감지할 수 있었다. 세아는 짐짓 발을 헛디딘 척하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바닥에 엎드린 채 윤 회장을 향해 아빠라는 단어를 뭉개진 발음으로 내뱉으며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윤 회장은 세아의 더러워진 손이 자신의 고급 정장에 닿기 직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곁에 있던 집사에게 눈짓을 하여 그녀를 떼어내게 했는데 이는 부녀 간의 상봉이라기보다는 오물을 처리하는 태도에 가까웠다. 그때 윤채린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언니인 척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세아의 어깨를 쥐고 있는 소나기 힘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력했다. 윤채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동생이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지만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낮아서 오직 세아만이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세아의 귓불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으며
네가 감히 살아서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조소하며 세아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더욱 거칠게 팔을 잡아 당겼다. 세아는 그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윤채린을 밀쳐내는 대신 더욱 바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떨었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척 연기하여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윤채린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바닥이 젖어들자 윤채린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완벽했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본 윤 회장은 혀를 차며 세아를 당장 2층 구석방으로 치우라고 고함을 질렀다.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하녀들이 달려와 세아를 짐짝처럼 들어 올리는 동안 세아는 품에 아는 토끼 인형이 떨어질까봐 발버둥치며 더욱 크게 울부짖어 윤 회장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등을 돌려 서재로 향해 버렸고 윤채리는 더러워진 자신의 옷자락을 털어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세아를 향해 승리감에 도취된 비웃음을 흘린 뒤 하녀들에게 그녀를 씻겨서 방에 가두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세아가 배정받은 방은 과거 창고로 쓰이던 북쪽 끝의 좁은 방으로 화려한 본관의 다른 방들과는 달리 습기가 차고 가구들은 낡아빠져 있었으며 창문에는 쇠 창살이 덧대어 있어 마치 감옥을 연상케 했다. 하녀들이 그녀를 욕실에 밀어넣고 거칠게 씻긴 뒤 젖은 머리칼을 대충 닦아 침대 위에 던져놓고 나갔을 때 세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윤채린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방금 전에 우아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도끼 서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윤채린은 침대로 다가와 세아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고는 세아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리며 너 같은 백치는 이 집안에 필요 없으니 얌전히 쥐죽은 듯 살다가 다시 정신병동으로 꺼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는 세아의 눈동자가 풀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세아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지만 세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토끼 인형의 귀만 만지작거리며 반응하지 않았다. 윤채리는 세아의 반응이 지루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세아가 소중히 여기는 토끼 인형을 뺏어들고는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려는 신ят을 하여 세아를 자극했는데 세아는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인형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비굴하고 처절한 모습에 만족한 윤채리는 인형을 세아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내 엄마도 너처럼 멍청해서 일찍 죽은 거라며 폐륜적인 폭언을 퍼부은 뒤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방을 나갔다. 육중한 방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세아는 바닥에 엎드려 인형을 껴안고 흐느끼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는 문 밖에서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완벽한 방어 기제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그녀는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세아의 어깨가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되었고 그녀를 감싸고 있던 어리숙하고 나약한 공기는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천천히 고개를 든 세아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혼탁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가 있다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빗속에 잠긴 정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인매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 모습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흡사했다. 세아는 침대 위에 놓인 낡은 토끼 인형의 배를 능숙한 손놀림으로 뜯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스마트폰과 USB 메모리를 꺼내들었다.
이 작은 기기들은 그녀가 요양원에 갇혀 있는 동안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외부와 소통하고 대한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빼돌린 방대한 비리 자료들이 담긴 무기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보안 앱을 실행시켜 저택 내부의 와이파이망을 우회하여 접속한 뒤 오늘 저녁 윤채린과 윤 회장이 나누었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윤채린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세아가 쳐놓은 거미줄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나 다름없었다. 세아는 지난 5년 동안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약물 투여를 거부하고 미친 척 연기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신을 폐인으로 만든 저들에게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되갚아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멍청한 척 연기함으로써 그들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추락하는 절망을 맛보게 할 계획을 세웠다. 세아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윤채린의 비밀 계좌 내역을 훑어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자금 흐름의 일부를 조작해 놓았는데 이는 며칠 뒤 있을 윤채린의 자선 경매 행사에서 터질 작은 불꽃놀이의 도화선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윤채린이 횡령한 자금으로 사들인 위조 예술품 리스트를 별도의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한 뒤 다시 인형의 배를 봉합하고 침대 위로 돌아와 앉았다. 창밖에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세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할 시간이야,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나 그 안에 담긴 사례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벼려져 있어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윤세아는 다시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를 장착하고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식탁에는 윤 회장과 윤채린 그리고 윤채린의 약혼자이자 세아의 옛 연인이었던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세아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지만 세아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식탁 위의 빵만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윤채린은 강민혁의 반응을 즐기듯 팔짱을 끼며 세아가 저렇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지 않냐고 비아냥거렸고 강민혁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세아는 짐승처럼 빵을 손으로 집어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는데 특히 강민혁이 대한그룹과의 합병을 위해 윤채린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채린은 오늘 오후에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 티파티를 열 것이라며 세아도 참석시켜 구경시켜주는 게 어떻겠냐고 윤 회장에게 제안했는데 이는 명백히 세아를 광대처럼 부려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다. 윤 회장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윤채린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허락했고 세아는 입가에 빵 부스러기를 잔뜩 묻힌 채 해벌쭉 웃으며 박수를 쳐서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윤채린은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동생이 언니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고 재롱도 부려야 한다고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손길은 마치 애완견을 다루는 듯한 모욕적인 행위였다. 세아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티파티에서 벌어질 사건들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상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세아는 하녀들이 입혀준 우스꽝스러운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윤채린의 사교계 친구들이 모여 화려한 티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그들은 세아를 보자마자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윤채린은 보란듯이 세아를 중앙으로 불러내어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내 동생이 머리가 좀 아프지만 춤도 출 줄 안다며 음악을 틀고 세아에게 춤을 강요했다. 세아는 음악에 맞춰
엇박자로 팔다리를 흔들며 기괴한 춤을 추었고 그 모습에 귀부인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박수를 보냈지만 세아의 눈은 그들의 조롱 너머 정원 한 구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하고 있었다. 춤을 추며 비틀거리는 척하던 세아는 윤채린이 가장 아끼는 명품 찻잔 세트가 놓인 테이블 쪽으로 몸을 날렸고 순식간에 테이블이 뒤집어지며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이 윤채린의 발목을 스치며 붉은 피가 배어 나왔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혼란 속에서 세아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공포에 질려 우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은 바닥에 떨어진 윤채린의 핸드백 속으로 은밀하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정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란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극적이었고 깨진 찻잔 파편과 붉은 핏방울이 뒤섞인 잔디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윤채린은 자신의 발목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비명을 질렀고 주변에 있던 귀부인들은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윤세아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인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흐느낌은 공포에 질린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술이었으며 그녀의 몸이 윤채린의 다리에 매달려 흔들릴 때마다 윤채린의 열린 핸드백 속으로 가늘고 긴 손가락이 뱀처럼 파고들어갔다. 윤채린은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세아를 발로 걷어차려 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오히려 세아를 감싸 안는 척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짧은 혼란의 틈을 타 세아는 윤채린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검은색 USB 메모리를 낚아채 자신의 낡은 드레스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뜨리듯 숨기는 데 성공했고 그 대신 미리 준비해둔 가짜 USB를 그 자리에 밀어 넣었다. 윤채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세아의 목을 조를 듯이 살벌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조차 섬뜩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행원들을 불렀고 달려온 경호원들이 세아를 짐짝처럼 들어 올리자 세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귀부인들은 혀를 차며 윤 회장이 저런 미치광이를 왜 집에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는데 이는 윤채린이 의도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윤채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보다 망가진 파티와 다친 발목에 대한 짜증이 더 컸기에 입술을 깨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아는 끌려가면서도 곁눈질로 윤채린의 핸드백이 닫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순간 입가에 맺혀있던 침을 닦아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는데 이 찰나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정원 입구의 덩굴 장미 아치 아래에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대한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유성그룹의 젊은 총수 한민우였다. 그는 윤 회장과의 비공식 회동을 위해 저택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티파티의 소동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남들이 보지 못한 기묘한 위화감을 포착해내고 말았다. 바보라고 알려진 윤세아가 넘어질 때 보여준 낙법에 가까운 움직임과 윤채린의 가방 근처에서 보여준 손놀림은 지능이 퇴행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고 민첩했기 때문이었다. 한민우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멀어지는 윤세아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의 본능은 저 여자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윤세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윤 회장이 기다리는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으로 끌려온 세아는 문이 잠기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던 연기를 뚝 그치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노트북을 꺼내 능숙하게 전원을 켰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방금 전 윤채린의 가방에서 훔쳐낸 USB였는데 그 안에는 대한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관련 극비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세아는 보안 코드를 순식간에 해독하고 파일을 열어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예상대로 윤채린이 경쟁사들의 입찰가를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과 이중 장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윤채린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사보다 아주 근소하게 낮은 가격을 써내어 입찰을 따낼 계획이었겠지만 세아의 개입으로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세아는 원본 데이터를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한 뒤 훔쳐온 USB를 포맷하고 그 안에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를 채워 넣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입찰 가격 산정 공식에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산출되거나 혹은 너무 낮아 수익성이 전혀 없는 가격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세아는 작업을 마친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윤채린이 치료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와서 분풀이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고 붕대를 감은 윤채린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채찍처럼 생긴 승마용 크롭이 들려 있어 그녀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했다. 윤채린은 다짜고짜 세아에게 달려들어 크롭을 휘두르며 네가 감히 내 파티를 망치고 내 몸에 상처를 입히냐며 악을 썼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도망쳤지만 피하는 시련만 할 뿐 실제로는 윤채린의 공격 궤적을 읽고 급소를 피해 등이나 팔 같은 덜 위험한 부위만 맞도록 몸을 움직였다. 윤채린의 매질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세아의 흰 피부 위로 붉은 줄무늬가 생겨났지만 세아는 고통을 참아내며 웅크린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윤채린이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칫한 순간 세아는 울면서 윤채린의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며 그녀의 주머니에 다시 USB를 몰래 집어넣는 대담함을 보였다. 윤채린은 세아를 발로 차며 떨어뜨려 놓았지만 자신의 주머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렸다. 그때 복도에서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윤채린은 급히 표정을 바꾸고 크롭을 등 뒤로 숨기며 피해자인 척 연기 모드로 전환했다. 윤 회장이 방 안으로 들어와 난장판이 된 상황을 보고 혀를 찾아 윤채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아를 달래주려다 욱해서 소리를 질렀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윤 회장은 그런 윤채린을 나무라기보다 세아를 탓하며 방문을 더 단단히 잠그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윤채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훔쳐진 줄도 몰랐던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파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바보 같은 동생이 저지른 소동은 그저 액땜을 한샘 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면 속 숫자들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시한폭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따랐다. 한편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세아는 등 뒤에 쓰라린 상처를 찬물로 식히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복수의 열기로 더욱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얻은 멍자국 하나하나를 윤채린이 치러야 할 대가로 장부에 기록하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세아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2층 창문의 쇠창살 중 미리 느슨하게 풀어두었던 하나를 뜯어내고 날렵하게 정원으로 탈출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저택 뒤편에 있는 낡은 온실이었는데 그곳은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꾸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폐허였다. 세아는 그곳 바닥 타일 밑에 숨겨둔 비상용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요양원에서 알게 된 해커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 윤채린의 차명 계좌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을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던 세아는 온실 입구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는데 달빛 아래 드러난 그림자의 주인은 놀랍게도 낮에 보았던 한민우였다. 그는 불면증 때문인지 잠들지 못하고 정원을 산책하다가 온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고 다가온 것이었다. 세아는 숨을 죽이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한민우는 마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 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한민우의 시선이 어둠 속을 훑자 세아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재빨리 바닥에 주저앉아 흙장난을 하는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한민우는 흙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는 세아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흥미로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세아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낮에 보여준 그 놀라운 순발력은 어디 갔냐고 낮게 물었다. 세아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계속해서 흙으로 뭉친 공을 만들며 헤헤거렸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한민우는 세아의 연기에 속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흙 묻은 손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당신이 미친 척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 사업에 방해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세아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자신의 계획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세아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빼내며 아저씨 누구냐고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민우는 피식 웃으며 연기 실력이 제법이라며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남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 한 장을 세아의 흙 묻은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실을 나갔다. 세아는 그가 사라진 후 손에 들린 명함을 구겨질 듯 꽉 쥐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위험한 제안이자 동시에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온 세아는 한민우가 남긴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지러웠다. 한민우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윤채린과 윤 회장을 무너뜨리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세아는 한민우가 왜 자신에게 명함을 주었는지 그의 의도를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고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쯤 결단을 내렸. 그가 적이든 아군이든 일단 그를 자신의 판 위로 끌어들여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완벽하고 치밀한 연기가 필요했다. 아침이 밝자 세아는 다시 헝클어진 머리와 멍한 표정으로 무장하고 방을 나섰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윤채리는 어젯밤의 폭행이 거짓말인 것처럼 상냥하게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윤채리는 오늘 있을 임원회의에서 송도 프로젝트 입찰권을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라며 자신만만해했고 세아에게 너도 나중에 언니가 성공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다고 조롱했다. 세아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몇 시간 뒤 회의장에서 벌어질 참극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다. 윤채린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울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이미 세아가 심어놓은 바이러스로 인해 엉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입찰가는 경쟁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준으로 조작되어 있을 터였다. 윤 회장과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채린이 겪게 될 망신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그녀의 경영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이는 세아가 설계한 몰락의 첫 번째 도미노였다. 세아는 윤채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이제 곧 터질 폭탄의 굉음을 기다리며 식당으로 향했다.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으나 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시끄럽게 밥을 먹었고 윤 회장은 신문을 보며 혀를 찼다. 그때 TV 뉴스에서 유성그룹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속보가 흘러나왔고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윤채린에게 이번 송도 프로젝트는 반드시 따내야 한다며 유성그룹 한민우 그의 송이에게 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채린은 걱정 말라며 자신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유성그룹의 입찰가는 우리보다 높을 것이 확실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정보 자체가 세아가 흘린 미끼였음을 알 리 없었다. 세아는 밥알을 흘리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며 승리의 예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운명의 임원회의 시간이 다가왔고 윤채린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는데 그녀의 뒤를 따르는 비서의 손에는 세아가 조작해둔 파일이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세아는 방에 남아 태블릿 PC로 회의실 내부의 음성 송출 시스템을 해킹하여 상황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윤채린의 발표가 시작되었고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입찰 가격 분석 차트가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윤 회장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에 세아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 지옥으로 떨어질 준비는 됐어?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텅 빈 방안을 공명하며 이 장의 막을 내렸다. 대한그룹 본관 회의실에서 벌어진 대참사의 여파는 저택 전체를 무겁고 습한 공기로 짓눌러 놓았는데 윤채린이 이 사회에서 겪은 수모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경영 자질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은 분노와 치욕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고 있던 하이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러 사용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2층 방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세아는 바닥에 앉아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기괴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파열음과 고함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윤 회장의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리며 윤채린을 질책하는 내용이 들려오자 세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으나 그 미소는 스케치북에 그려진 붉은색 악마의 웃음처럼 섬뜩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채린이 당분간 내부 감사와 수습에 매달리느라 자신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윤세아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머리가 헝클어진 윤채린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어 금방이라도 사람을 물어뜯을 짐승 같았다. 윤채린은 다짜고짜 세아에게 달려들어 스케치북을 빼앗아 찢어버리며 네가 돌아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재수 없는 년이라고 악을 썼지만 세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기만 했다. 윤채린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세아의 장난감들을 발로 차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난동을 부렸지만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쌀 뿐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아 윤채린의 의심을 사지 않았다. 윤채린은 세아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비틀린 우월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려 했지만 오늘 이 사회에서 겪은 망신은 그녀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에 씩씩거리는 숨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아에게 침을 뱉듯이 욕설을 내뱉고는 방문을 꽝 닫고 나갔고 세아는 문이 닫히자마자 떨고 있던 어깨를 펴고 차분하게 일어나
난장판이 된 방을 무표정한 얼굴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세아는 다시금 검은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번 목적지는 지난밤 한민우와 마주쳤던 온실이 아니라 저택 뒤편의 울창한 대나무 숲이었다. 비가 그친 뒤에 밤 공기는 서늘했고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세아는 개의치 않고 익숙한 듯 숲길을 따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세아는 그곳 난간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한민우가 남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오늘 밤 일시 대나무 숲 정자.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드리죠. 그녀는 한민우가 이 메시지를 보고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는 사업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지만 이익이 되는 정보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냥꾼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숲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세아는 후드를 더 깊게 눌렀으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저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한민우가 정자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격식을 갖춘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는 정자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경계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훑었고 세아는 천천히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와 그의 앞에 섰다. 한민우는 세아의 멀쩡한 눈빛과 당당한 태도를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입꼬리를 올리며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아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 꼿꼿한 자세로 그를 마주보며 시간 낭비할 생각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차갑게 응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이는 마치 서로의 급소를 노리는 두 마리의 맹수가 탐색전을 벌이는 듯한 형국이었다. 세아는 한민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유성그룹이 그토록 원하던 영종도 개발 부지를 헐값에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 땅은 현재 대한그룹이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 분쟁과 환경 문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세아는 그 땅에 얽힌 해결할 수 없는 법적 하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대한그룹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었다. 한민우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며 대한그룹의 딸이 자기 집안의 재산을 팔아먹겠다는 거냐고 비꼬았지만 그 눈빛은 세아의 제안을 계산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목표는 대한그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 땅을 가져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만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민우가 원하는 대가를 묻자 세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 20년 전 자신의 친모가 사망하기 직전 조작되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의 원본을 요구했다. 당시 윤 회장은 세아가 자신의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고 그 틈을 타 윤채린의 생모가 의사를 매수해 유전자 불일치 판정 결과를 조작하여 세아의 어머니를 화병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세아의 추측이었다. 세아는 한민우가 과거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병원장의 비리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한민우를 이 숲으로 불러낸 진짜 이유였다. 한민우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 정보가 사실이라 해도 내가 왜 당신에게 그걸 줘야 하냐며 거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세아는 물러서지 않고 영종도 땅뿐만 아니라 윤채린이 추진 중인 해외 합작 사업의 치명적인 결함 정보까지 얹어주겠다고 베팅 금액을 올렸다. 한민우는 세아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당신이 정말 그 미치광이 윤세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세아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당신의 눈에는 복수심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이 위험한 불장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경고하듯 물었다. 세아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응시하며 내 불장난에 당신이 타죽을 걱정이나 하라고 쏘아붙였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넘어 서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동질감 같은 것이었고 한민우는 비로소 이 여자가 단순한 이용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손을 거두고 좋다. 거래는 성립되었다고 말하며 며칠 내로 증거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거래가 성립되자 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한민우가 그녀의 뒤에 대고 한 가지 충고를 던졌다. 윤채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여자니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그의 말에 세아는 잠시 멈칫했으나 대꾸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민우는 홀로 남겨진 정자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윤세아라는 여자가 가져올 폭풍이 재계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가늠해 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만지작거리는 버릇을 보이며 그녀가 남긴 잔향이 숲이 냄새와 섞여 묘한 여운을 남기는 것을 느꼈다. 한편 세아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장이 터질 듯 박동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진짜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희열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언제나처럼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으며 숟가락으로 장난을 쳤지만 식탁 맞은편에 앉은 윤채린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다. 윤채린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밑이 탈했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 하녀가 커피를 조금 흘리자 바로 뺨을 올려붙일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윤 회장은 그런 윤채린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이사회에서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닥달했고 윤채린은 입술을 깨물며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세아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식탁 아래에서 발을 까닥거리며 오늘부터 시작될 윤채린의 진짜 악몽을 기대했다. 윤채린은 세아가 실실 웃는 것을 보고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버지 앞이라 애써 무시하며 거칠게 포크질을 해댔다. 그날 오후 한민우로부터 퀵 서비스로 작은 상자 하나가 세아의 앞으로 배달되었는데 겉면에는 장난감이라고 적혀 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평범한 포장이었다. 하녀가 무심코 던져준 상자를 받아든 세아는 방구석으로 기어 들어가 상자를 뜯었고 그 안에는 낡은 테디베어 인형과 함께 암호화된 USB가 들어 있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20년 전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과 윤채린의 생모가 건넨 거액의 수표 사본 그리고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세아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억눌러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윤채린과 그녀의 생모를 파멸시키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칼자루가 쥐어진 셈이었다. 세아는 증거 자료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한 뒤 다시 바보의 가면을 쓰고 1층 거실로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윤채린이 강민혁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영종도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해결책을 논의 중이었는데 세아는 그들 곁을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남쪽 땅은 뱀이 많아서 못 써. 물이 솟아나서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강민혁은 그 소리를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헛소리냐고 무시하려 했지만 윤채린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세아를 돌아보았다. 세아가 무심코 던진 말은
사실 그 땅의 지하수 문제와 집안 침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아직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극비 사항이었기에 윤채린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윤채린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비서를 호출해 집안 조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세아는 정원으로 나가 그네에 앉아 흔들거리며 윤채린이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했고, 이제 한민우와의 약속을 이행할 차례임을 상기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어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으로 사진을 찍어 한민우에게 전송했는데, 그것은 영종도 부지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중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 위치를 알리는 좌표였다. 이 정보가 유성그룹의 손에 들어가면 대한그룹은 환경단체와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게 될 것이고, 땅값은 똥값이 되어 한민우가 손쉽게 매입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를 죽인 사람들을 하나씩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대한그룹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화려했지만 회의실 내부의 분위기는 그와 대조적으로 무겁고 침울했다. 오늘은 윤채린이 지난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대규모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블루시티의 최종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그녀가 그룹 내에서 확실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대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윤채린은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 티파티에서의 실수와 엇박자를 냈던 입찰건으로 인해 깎인 신뢰를 이번 발표로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상석에는 윤영석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주주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채린을 주시하고 있어 마치 심판대에 선 죄인을 연상케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고 있는 윤세아였다. 윤채린은 세아를 집에 두고 오는 것이 불안하여 비서들에게 감시를 맡기려 했으나 윤 회장이 세아를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그녀의 무해함을 각인시키는 것이 그룹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핑계로 동석을 지시했기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세아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알록달록한 색깔의 크레파스를 바닥에 굴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임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애써 무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세아의 멍한 눈동자는 바닥을 향해 있으면서도 귀는 윤채린의 발표 내용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잡아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윤채린이 제시하는 화려한 청사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윤채린은 목을 가다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준비한 대로 유려하게 흘러가며 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도 점차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조트가 들어설 입지의 우수성과 친환경적인 설계, 그리고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강조하며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그러나 문제는 재무 구조 분석 파트로 넘어가는 순간 발생했는데, 윤채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스크린에 뜬 수치들은 그녀가 기억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괴한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예상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천 %로 표기되어 있었고, 건설 비용 항목에는 0이 무한히 반복되는 오류 코드가 섞여 있어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보는 듯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임원들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재차 확인하거나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채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당황하여 노트북의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데이터 손상 메시지를 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스템 오류인 것 같다고 변명하며 보조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비서가 건네준 유인물마저도 인쇄가 잘못되어 글자가 깨져 있거나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윤 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다 못해 차갑게 굳어버렸고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굉음을 냈다. 이 소리에 놀란 윤채리는 딸꾹질을 시작했고 그녀의 완벽했던 프레젠테이션은 순식간에 코미디쇼로 전락해버렸다. 임원 중 한 명이 냉소적인 어조로 이따위 엉터리 데이터로 수조 원짜리 사업을 승인해 달라는 거냐고 질타하자 윤채리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던 세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윤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말렸고 세아는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 속의 엉망진창인 숫자들 위에 X 표시를 크게 그렸다. 그리고는 해맑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혀짧은 소리로 말했다. 여기 구멍 났어. 물이 부서 돈이 다 도망가네. 아빠 돈이 퐁당 빠졌어. 그녀가 가리킨 곳은 리조트 건설 예정지의 집안 공사 구역이었는데 그곳은 사실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어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3배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난공사 구역이었다. 윤채리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공사비를 축소 보고하여 수익성을 부풀렸으나 세아의 엉뚱한 손가락질이 정확히 그 아킬레스건을 찌른 것이었다. 재무이사가 세아가 가리킨 지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지며 회장님 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연약 집안이라 추가 보강 공사 없이는 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이 윤채린에게 쏠렸는데 그것은 의심과 질책이 뒤섞인 따가운 시선들이었다. 윤 회장은 세아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가 이내 윤채린에게 고개를 돌리며 서류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날조된 보고서로 이사회를 기만하려 했냐며 불호령을 내렸다. 윤채린은 억울함에 눈물이 고였지만 명백한 데이터 오류와 집안 문제에 대해 반박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다. 세아는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와 앉아 크레파스로 빨간색 꽃을 그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흥얼거렸지만 그녀의 심장은 승리의 쾌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회의는 윤채린의 완패로 끝이 났고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으며 윤채린은 근신 처분을 받고 직위 해제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윤채린은 수행비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화장실로 향했는데 복도를 걷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 소리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윤채린은 비서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짝 하는 소리가 타일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녀는 비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네가 데이터를 확인 안 해서 내가 이 망신을 당한 거라며 악을 썼고 비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윤채린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던지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다가 세면대에 있는 물비누 통을 비서에게 집어던지는 등 광기 어린 난동을 부렸다. 윤채린은 자신이 당한 수모가 누군가의 함정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대상이 멍청한 윤세아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경쟁사인 유성그룹이나 사내의 반대파 임원들을 의심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은 흡사 악귀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화장실, 천장, 환풍구 틈새에 세아가 며칠 전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폭행과 폭언 장면을 고화질로 녹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아는 회의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 막대 사탕을 빨며 태블릿 PC로 화장실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화면 속 윤채린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이 영상은 윤채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핵폭탄급 증거였으며 세아는 이 영상을 언제 터뜨려야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지 계산하며 파일을 안전 폴더로 옮겼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윤채린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나왔는데 방금 전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도도한 재벌가 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 뒤로 퉁퉁 부은 뺨을 감싸쥐고 울먹이며 따라 나오는 비서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못 본 척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세아는 윤채린이 다가오자 사탕을 입에서 빼고 언니 얼굴이 왜 그래? 귀신 본 것 같아.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 윤채린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윤채린은 세아를 노려보며 닥쳐 이 바보 같은 연하라고 쏘아붙이고는 씩씩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윤채린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윤채린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가 문을 잠갔다. 세아는 거실에 남아 가정부에게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칭얼거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단계인 심리전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는 윤채린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지금이 바로 그녀의 정신을 붕괴시킬 적기라고 판단했다. 세아는 방으로 올라와 윤채린의 방과 연결된 인터폰 회선을 해킹하여 노이즈를 섞은 기괴한 소음을 주기적으로 내보내도록 설정했다. 그것은 20년 전 윤채린의 생모가 세아의 어머니를 괴롭힐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윤채린의 방에서는 간헐적인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웃음소리와 기계음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녀들을 불러 인터폰을 확인해 보라고 소리쳤지만 하녀들이 확인할 때는 소리가 멈추어 있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윤채린은 자신이 환청을 듣는 것인가 의심하며 신경 안정제를 찾았고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에서 쥐가 달리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그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세아는 자신의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윤채린의 방 안 소리를 도청하며 그녀의 공포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윤채린의 목소리는 세아에게 있어 최고의 자장가였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윤채린은 마치 며칠을 앓은 사람처럼 초췌한 몰골로 나타났고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윤 회장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혀를 차며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말고 요양이나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의 퇴출 통보나 다름없었다. 윤채린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식탁 맞은편에서 세아가 밥알을 흘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겹쳐지며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강민혁 또한 윤채린의 몰락을 감지하고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려는 듯 싸늘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는 이미 다른 재벌가의 딸과 선을 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세아는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며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툭툭 쳐서 리듬을 맞추었고 그 소리는 마치 윤채린의 몰락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오후가 되자 세아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한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대포폰이 아닌 자신의 본래 목소리로 통화했다. 한민우는 이사회에서의 소식을 들었다며 당신의 능력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찬했고, 세아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며 곧 더 큰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한민우에게 윤채린의 비서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우리 편으로 포섭할 것을 제안했는데, 어제 화장실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비서는 윤채린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한민우는 세아의 용인술에 감탄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짧은 통화를 마치며 다음 작전을 위한 호흡을 맞추었다. 세아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앞길을 비추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아는 윤채린의 방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세아가 보낸 익명의 선물이었다. 윤채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20년 전 그녀의 생모가 세아의 어머니에게 보냈던 저주 인형과 똑같은 모양의 인형이 들어있었고, 인형의 배에는 피 묻은 글씨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윤채린은 비명을 지르며 인형을 집어던졌고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커튼을 모두 치고 불을 켰지만 그림자마저 자신을 공격하는 괴물처럼 보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복도에서 이 비명소리를 들은 세아는 문에 귀를 대고 서서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공포가 영혼을 어떻게 파먹는지. 세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눈물 자국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세아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다시 한번 복수의 의지를 다졌다. 그녀는 이제 윤채린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법적인 처벌보다 더 잔혹하고 확실한 단죄가 될 것이며 가짜 천금의 가면을 벗겨내고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까발리는 최후의 일격이 될 것이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세아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바람이 자신의 복수를 응원하는 함성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세아의 눈동자는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으며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 그 자체였다. 저택을 감싸고 있는 정적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으나 윤채린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기에 그녀는 단 한순간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째 계속되는 불면증에 시달려 눈 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신경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예민해져 있어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곤 했다. 그녀의 방 곳곳에는 세아가 몰래 배치해둔 소형 스피커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자장가가 울려 퍼졌는데 이는 윤채린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방을 뒤지라고 명령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스피커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하녀들은 그녀가 미쳐가고 있다고 수군대며 두려운 눈빛으로 그녀를 피할 뿐이었다. 윤채린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럴수록 환청과 환각은 더욱 선명해져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윤세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천진난만한 아이의 것이었으나 눈동자는 먹잇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윤채린이 신경쇠약으로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마지막 트리거가 필요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아는 윤채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와 혈통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공포를 극대화할 새로운 장난감을 준비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윤채린이 자주 지나다니는 복도 장식장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과거 윤채린의 친모가 조작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의 사본 중 일부였다.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질 무렵 방에서 나온 윤채린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복도 장식장 위에 놓인 종이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터칠 듯한 충격에 휩싸여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종이에는 불일치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하단에는 너는 가짜야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덧쓰여 있어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윤채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 세아와 눈이 마주쳤는데 세아는 종이를 보고 있는 윤채린을 향해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윤채린의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이 모든 괴롭힘의 원흉이 저 바보 같은 년일지도 모른다는, 아니 전연이 없어져야만이 악몽이 끝날 것이라는 광기 어린 결론에 도달했다. 윤채리는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채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찬장을 뒤져 자신이 복용하던 강력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꺼냈고 막자사발의 알약들을 쏟아부은 뒤 미친 듯이 갈기 시작했다. 하얀 가루가 되어버린 약들은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지만 윤채리는 그것이 가져올 결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눈앞에 거슬리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하얀 가루를 털어넣고 티스푼으로 휘저으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는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보다 더 끔찍하고 섬뜩했다. 윤채리는 우유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향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것만 마시면 넌 영원히 잠들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평화를 찾겠지. 세아는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윤채린이 마침내 선을 넘기로 결심했음을 직감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거실 곳곳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의 앵글을 확인했고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올 시간을 계산하여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서재문을 열고 나와 정원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세아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임을 시계로 확인했다. 그녀는 일부러 TV 볼륨을 높여 시끄러운 만화 영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게 만들었고 이는 소음에 민감한 윤 회장을 서재 밖으로 더 빨리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세아는 윤채린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동생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윤채린이 거실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억지로 지어낸 상냥함으로 일그러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세아에게 다가와 쟁반을 내려놓으며 세아야 언니가 맛있는 우유 가져왔어. 이거 마시고 푹 자자라며 달콤하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세아는 우유잔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싫어 나 주스 먹을래 라고 칭얼거리며 윤채린의 인내심을 자극했다. 윤채린은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억지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세아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냥 처먹어. 이 멍청한 년아 몸에 좋은 거니까 마시란 말이야. 윤채린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고 그녀의 손은 세아의 턱을 억지로 잡아 벌리려 하고 있었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윤채린의 손을 뿌리쳤고 우유가 담긴 잔이 흔들리며 하얀 액체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아까워 내 우유 흘렸잖아. 윤채린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남은 우유라도 억지로 먹이기 위해 잔을 들고 세아에게 달려들었다. 세아는 소파 뒤로 도망치며 살려줘. 언니가 이상해.
라고 크게 외쳤고 이 소동은 서재 문을 열고 나오려던 윤 회장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다. 윤 회장은 시끄러운 TV 소리와 세아의 비명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고 그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신의 큰딸 윤채린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우유잔을 들고 공포에 질린 작은 딸 세아를 소파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억지로 입에 액체를 쏟아부으려 하는 광기 어린 모습이었던 것이다. 윤 회장은 그만두지 못해 라고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윤채리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에 쏟아진 우유에서는 섞이지 않은 하얀 가루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 회장은 떨고 있는 세아를 뒤로 하고 바닥에 흩어진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고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그가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았던 약과 동일한 냄새가 났으며 그 양은 사람 하나를 죽이고도 남을 만큼 치사량이었다. 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채린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실망을 넘어선 경멸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감히 동생에게 독을 먹이려 했어? 윤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위압감에 윤채리는 뒷걸음질 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아니에요. 아빠, 이건 그냥 영양제예요. 세아가 잠을 못 자서. 윤채리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윤 회장은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고 윤채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혈육에게 이런 짓을 해? 네가 정령 사람이냐? 윤 회장의 분노는 폭발했고 그는 옆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집어던지며 울분을 토했다. 세아는 소파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 윤채리는 바닥을 기어가 윤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윤 회장은 그녀를 매몰차게 발로 차버렸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이 미친 것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윤 회장의 고함 소리는 저택 전체를 울렸고 놀란 하녀들과 경호원들이 거실로 달려왔다. 윤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당장 윤채린을 끌어내어 별관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했고 누구도 그녀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윤채린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악을 썼고 세아를 향해 전현이 다 꾸민 짓이야. 전현은 가짜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말은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깨진 유리 조각만이 남았고 윤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소파 뒤에서 나와 윤 회장에게 다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만지며 아빠 화내지 마. 언니가 아파서 그래. 라고 더듬거리며 위로했다. 윤 회장은 그런 세아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고 생전 처음으로 세아를 품에 안으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똑똑하고 완벽해 보였던 윤채린만을 편애하고 부족해 보이는 세아를 외면해 왔지만 결국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은 바보 같은 친딸뿐이라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느꼈다. 세아는 윤 회장의 품에 안겨 바보처럼 헤헤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에 쏟아진 우유 자국을 응시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윤채리는 이제 끝났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넘어 가정 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가짜 신분을 세상에 폭로하고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윤세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는데 화면에는 별관 독방에 갇힌 윤채린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윤채린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이다가 벽을 긁으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리고 화면 속에 윤채린과 건배를 나누었다. 자업자득이야 언니.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점검했다. 이제 윤채린은 제거되었으니 남은 목표는 윤 회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룹의 경영권을 접수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윤채린의 만행을 공개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쇼가 필요했다. 세아는 한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한민우는 그녀의 일처리에 감탄하며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될 기사 초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윤채린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살인 미수 의혹을 다룬 기사였으며 이 기사가 나가는 순간 윤채린은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이 확실했다. 세아는 기사 초안을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통화를 마친 뒤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세아의 앞길을 축복하는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고 가면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밖은 이미 언론의 취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한민우가 터뜨린 기사 덕분에 대한그룹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었고 윤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윤 회장은 초췌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임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윤세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헝클어진 머리도 초점 없는 눈동자도 아니었으며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와 좌중을 압도했다. 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아는 회의 테이블 상석 맞은편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그녀의 또렷하고 지적인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고 윤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세아는 비서를 시켜 준비해 온 자료를 임원들에게 배포했는데 그곳에는 윤채린의 비리 내역과 함께 그룹을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경영 혁신안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바보인 척 돌아온 그녀가 준비한 진짜 반격의 서막이었으며 가짜 천금의 종말을 고하는 장엄한 선포였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윤세아의 등장과 함께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임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들의 시선은 방금 전까지 바보라고 여겼던 회장 막내딸의 날카롭고 지적인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세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윤영석 회장과 임원들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유창한 언변으로 그룹의 현재 위기 상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수치와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하여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바보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룹 내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임원들은 그녀의 말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저도 모르게 압도당하고 있었으며 회의실의 공기는 점차 윤세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윤영석 회장은 딸의 변모에 충격을 받아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핏줄이라고 믿었던 두 딸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암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으나
손이 심하게 떨려 물이 넘쳐 흘렀고 이를 본 세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며 차가운 눈빛과는 대조적인 부드러운 손길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윤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동안 회사는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며 이제라도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윤 회장은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고 이는 사실상 윤세아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무언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윤세아는 긴급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장악한 후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자신의 대관식장이자 윤채린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처형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민우와 협력하여 윤채린이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고 윤채린의 생모가 저지른 과거의 범죄 사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문서화했다. 한편 별관 독방에 갇힌 윤채린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하루하루 미쳐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손톱이 부러지도록 문을 긁어대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에게 뇌물을 받고 충성을 맹세했던 경비원 한 명을 회유하여 주주총회 당일 새벽에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헝클어진 머리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복수를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아오자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윤채린의 마약 및 폭행 의혹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다. 단상에 오른 윤세아는 세련된 블랙 슈트를 입고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마이크 앞에 섰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개회사를 시작하며 그룹의 투명 경영과 혁신을 약속했고 주주들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술렁거리며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으니 강당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당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윤채린이었는데 그녀의 몰골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처참한 모습이었다. 찢어진 옷과 떡진 머리 그리고 화장이 번져 기괴하게 변한 얼굴을 한 채 그녀는 단상을 향해 윤세아는 가짜다. 전현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으며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경호원들이 윤채린을 끌어내려 했으나 윤세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윤채린은 단상으로 기어 올라와 마이크를 뺏어 들고 윤세아는 정신병자이며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멀쩡한 자신을 감금하고 독살하려 했다고 횡설수설하며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 윤세아는 윤채린의 광란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그녀의 발작이 잦아들 무렵 등 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윤채린이 조금 전 주장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윤채린이 세아에게 억지로 약을 먹이려던 장면과 하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세아를 창고에 가두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윤채린은 악마 그 자체였고 그녀가 내뱉는 욕설과 폭언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윤채린은 스크린을 보며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윤세아는 화면을 전환하여
윤채린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의 이체 내역과 불법 로비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붉은색 그래프와 숫자들이 윤채린의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고 그 액수는 수백억 원에 달해 주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윤채린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는 아빠의 딸이야. 회장님 딸이라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라며 마지막 동아줄인 혈통을 내세워 울부짖었다. 윤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이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을 꺼내어 카메라 앞에 들어보였고 스크린에는 그 내용이 확대되어 비춰졌다. 화면에 뜬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윤채린과 윤영석 회장의 유전자가 불일치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윤채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찢으려 했지만 윤세아는 담담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딸이 아닙니다. 20년 전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당신을 낳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는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를 강타했고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윤영석 회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과 윤채린을 번갈아 보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수행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그를 부축했다. 윤채린은 현실을 부정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괴성을 질렀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그녀를 옹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과 권력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윤채린에게 수갑을 채웠다. 윤채린은 끌려가면서도 윤세아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윤세아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완성이자 가짜 천금이 누려왔던 영광의 비참한 종말이었다. 윤 회장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윤채린이 연행된 후 어수선해진 강당에는 윤세아만이 홀로 단상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개인적인 가정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을 환골탈퇴시켜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연한 의지에 주주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강당을 가득 채우는 함성이 되었다. 윤세아는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는 그녀가 겪어온 고통의 세월을 대변해 주는 듯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남은 윤세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힘없이 의자에 앉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고 한민우가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세아에게 다가와 말없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완벽한 쇼였다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고 세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한민우는 세아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앞으로 당신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 섞인 조언을 건넸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민우와 나란히 서서 텅 빈 강당을 내려다보며 어떤 무게라도 견뎌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윤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뇌출혈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어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것뿐이었다. 윤세아는 병실을 찾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창가에 놓인 꽃병에 꽃을 정리하며 이제 편히 쉬시라고, 아버지가 망친 것들은 제가 다 고쳐놓겠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윤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쉰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고 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세아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았어.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그녀를 새로운 회장으로 예우했다. 윤세아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끄는 진정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본사 집무실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예전과 같았지만 세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진행될 대규모 구조 조정안과 임원 인사 발령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가짜 천금의 종말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녀 앞에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녀는 맨발로라도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대한그룹의 주주총회 사건과 윤채린의 구속 소식이 톱뉴스로 다루어졌고 윤세아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스토리는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와 오너리스크 제거라는 호재로 인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세아는 펜트하우스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뉴스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한민우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그들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윤세아는 테라스로 나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지난 5년의 시간을 회상했다.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인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그녀는 인정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것이며 그녀가 이끄는 대한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 떠오르는 달빛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에서의 극적인 승리가 있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차가운 바람이 대한그룹 본사 건물을 휘감고 있었지만 건물 내부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윤세아가 정식으로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거대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의 태풍 속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취임 첫날 아버지인 윤영석 회장이 사용하던 집무실에 육중하고 권위적인 마호가니 가구들을 모조리 드러내고 투명한 유리와 밝은 톤의 현대적인 가구들로 공간을 전면 재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의 변화가 아니라 밀실 정치와 권위주의로 점철되었던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으며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리더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철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세아는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을 응시하며 손에 들린 결제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 서류는 윤채린과 결탁하여
회사를 좀먹었던 부패 임원들의 일괄 해임만이었다. 윤세아의 숙청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녀는 이미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보 흉내를 내며 그들의 비리 장부와 약점을 낱낱이 파악해 두었기에 망설임이 없었다. 감사팀은 매일같이 비리에 연루된 부서들을 급습하여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횡령한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했다. 회사 로비에는 매일같이 짐을 싸서 떠나는 임원들의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들의 빈자리는 능력은 있으나 학연과 지연이 없어 승진해서 배제되었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는 조직 내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세아는 단순히 사람을 자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결제 라인을 축소하고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데 주력했다. 어느 날 오후 세아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서울 구치소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윤채린이 수감되어 있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윤채린의 모습은 한 달 전에 기세등등하던 재벌가 영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망가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수의를 입은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으며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윤채리는 세아를 보자마자 증오에 찬 눈빛으로 유리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장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우문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교도관이 제지하자 윤채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폰을 집어들었고 세아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윤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도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며 저주를 퍼부었고 자신은 곧 나갈 것이며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썼다. 세아는 그녀의 발악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했다. 변호사들도 너를 포기했고 아빠는 쓰러졌으며 네 친모 쪽 친척들은 이미 등 돌린 지 오래라고 말하며 너를 구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잔혹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윤채리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세아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차가웠기에 점차 절망감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세아는 우는 윤채린을 보며 동정심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한때 언니라고 불렀던 존재가 욕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허망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윤채린에게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것은 감옥 안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고 뒤에서는 윤채린이 절규하며 오열하는 모습이 유리벽 너머로 멀어져 갔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윤채린과의 악연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다음 목적지인 병원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윤영석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은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병실 안에는 생명유지 장치들이 내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윤 회장은 뇌출혈 수술 후 의식은 찾았으나 반신불수가 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는데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세아가 병실에 들어서자 윤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후회,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까지
그는 자신의 딸이 이렇게 강인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세아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바라보다가 담담한 어조로 회사의 근황을 보고했다.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가 걱정했던 경영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윤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달싹거렸는데 쉰 목소리로 미안하다 라는 단어를 간신히 내뱉었다. 세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이제 회사는 제게 맡기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저 혈육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을 다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병실을 나서는 세아의 등 뒤로 윤 회장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온 세아는 곧바로 대회의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유성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민우가 들어오자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민우는 세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당신이 이렇게 빨리 그룹을 장악할 줄은 몰랐다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다. 세아는 한민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겸손하게 답하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다. 조인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양사 임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세아와 한민우는 악수를 나누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조인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노을이 지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한민우는 난간에 기대어 세아에게 이제 복수는 다 끝난 거냐고 물었고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채워 넣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설렌다고 덧붙였다. 한민우는 그런 세아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심플한 디자인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그는 앞으로서 내려갈 윤세아 회장의 새로운 역사를 응원한다며 선물했고 세아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이라며 기쁘게 받아들었다. 한민우는 조심스럽게 세아에게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으며 이번에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데이트 신청이라고 덧붙였다. 세아는 짐짓 놀란 척하다가 웃음을 터뜨리며 스케줄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당신과의 저녁 식사라면 비워둘 수 있다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옥상 정원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세아는 한민우의 곁에 서서 그가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에 위로받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몇 달 후 대한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고 세아는 회장으로서 첫 공식 연설을 하게 되었다. 화려한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내외빈 앞에서 세아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연설문을 낭독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행사장 한쪽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한민우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응원을 보냈고 강민혁을 비롯해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부러움과 경외심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세아는 잠시 소란을 피해 테라스로 나왔는데
밤하늘에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어두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날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낡은 토끼 인형을 떠올렸다. 요양원의 차가운 독방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 인형은 이제 박물관의 한켠에 전시되어 그녀의 고난과 승리를 증명하는 유물이 되었다. 세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자신을 단련시킨 걸음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때 한민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춥지 않냐고 물었고,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있어서 따뜻하다고 대답했다. 한민우는 세아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세아는 그 말에 힘을 얻어 그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세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동생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 윤세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설계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윤세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집무실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생동하는 에너지를 느꼈다. 비서가 들어와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고, 세아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 앞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그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직원들은 회장이 직접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소탈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세아는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즉석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경영을 실천했고,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사내 게시판과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소통하는 CEO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권위의식에 젖어 있던 과거의 회장들과는 달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갔고, 이는 대한그룹이 젊고 역동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후에는 신규 사업 부지인 영종도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는데, 한때 윤채린이 비리 복마전으로 만들 뻔했던 그곳은 이제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 현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안전모를 쓴 세아는 현장 소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꼼꼼하게 도면을 체크했고, 작업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완공되면 대한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아는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잘했다. 내 딸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잠에서 깬 세아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고 당신이 사랑했던 회사를 지켜냈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음을 보여드렸기에 더 이상의 여한은 없었다. 차는 노을이 지는 강변북로를 시원하게 내달렸고 세아는 차창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자유를 만끽했다. 세아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쓴 캘리그래피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문구가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좌우명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과 시련에 부딪히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고 퇴근 준비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자 한민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다. 도시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세아와 한민우는 인파 속을 걸으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며 수군댔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서로에게 집중했다. 세아는 한민우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한민우는 나도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동행할 겁니다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이어졌고 그들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윤세아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바보인 척 돌아왔던 그녀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짜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가짜 천금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진짜 주인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여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강인한 심장을 가진 윤세아 바로 그녀이다. 그녀가 만들어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그녀의 전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승리를 자축하는 거대한 샹들리에처럼 빛나고 있었다. 세아는 한민우의 손을 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